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네,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눈을 환하게 밝혀드릴 방송, 한 달 넘게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세월호의 진실을 환하게 밝혀드리고 싶은 방송, 나는 꼽살이다 호미 6회 시작합니다.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일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나는 꼽살이다 호미 6회 한 달 만입니다. 지난주에 방송을 했었어야 하는데 분위기도 그렇고요. 우리 띨띨이들이 좀 너무 힘들어해서 한 주 쉬고 오늘 다시 시작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도 한 달인데 호미 5회 때는 사고가 난 지 엿새가 된 시점이었고요. 그때는 한창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때고 약간이나마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말이 또는 약간의 희망이 남아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노란 리본 달기 운동도 했었고 한 달이 지난 지금 상황에는 구조자 수 제로 이런 최악의 결과가 점점 현실이 돼가고 있어요. 게다가 그동안에 속속히 밝혀지는 사실들을 보면은 이거는 뭐 속된 말로 갈수록 분노 게이지가 팍팍 올라가는 그런 얘기들. 그래서 오늘 호미 6회 세월호 관련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띨띨이들 인사부터 시작을 할 텐데 배도 뒤집어지고 세상도 뒤집어지고 누나 속도 뒤집어지고요. 오늘 순서도 좀 뒤집어서 해봅니다. 용띠리 국민TV가 진짜 고생이 많던데. 예, 이번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우리 PD들 진도 현지에 가서 취재하기도 했고요. 특별히 저희가 그 발굴해낸 특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뭐 잘 알려지지 않은 건데 그 세월호 참사 당일 그리고 그 다음 날 구조 작업 없었다는 거. 네, 그걸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구조 작업이 없어? 구조 작업이 있어야 되잖아. 글쎄 말입니다. 왜 안 했을까요? 그 나중에 더 밝혀진 사실은 해경이 그 사고 선박 다가가서 말이죠. 유리창에서 문 두드리는 이 아이들도 못 본 척하고 그냥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사람이 300명 들어가 있다는 거를 알면서도 구조를 안 한 것이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어느 게 참 언론인지 어느 게 가짜 언론인지 이것도 이제 분명하게 지금 이제 가려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저기 KBS만 하더라도 말이죠. 뭐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해경까지 마라. 해경 비판하지 마라. 그거는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길환영 사장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전화해가지고 그런 지침을 내렸고 길환영 사장은 보도 책임자들 불렀다 놓고 그렇게 또 그런 지침을 필터링 없이 하사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또 저 실상 정부 비판은 사라지고 대통령 박수 소리만 키우고 그리고 이런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예 외면한 채 유족들의 그 절규하는 모습만 이렇게 보여주는 이 말 그대로 참 불운만 있었을 뿐이지 이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우매하게 했고요. 또 보도국장 자신도 그랬잖아요. 교통사고 한 해 사망자 수보다도 적다. 세월호 사망자 수가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상복 입지 말라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었고 MBC 같은 경우에는 그
미개한 사람들, 깡패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본인들은 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가 그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진 보도국 간부들을 고발했거든요. 진상이 드러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공영방송의 현실이 이러합니다. 예. 국민이 믿고 있는 거는 진실한 언론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정말 한치의 국민적인 어떤 그 의심, 의구심 이런 거 없이 이번 세월호 사건을 낱낱이 좀 밝혀주기를 이 자리에 이제 김용민 PD가 있으니까 좀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에는 우리 선띠리는 뭐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두 번째네. 난 순서를 좀 그러네요. 바꿔보려고 그랬더니. 뭐 제가 항상 이 이인자요? 나는 꼽사리다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중심님.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저도 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거의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뭔가 좀 뭐 저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같이 이렇게 뭔가 조금이라도 바꿔보자 이런 움직임을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세월호와 대한민국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금 지하철역 에서 이제 매일 저녁에 7시부터 9시까지 유가족들 위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또 사고 재발 방지 위한 그게 세대 행동이죠. 예, 서명 요구를 받고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세월호와 대한민국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 약칭이 세대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 행동은 그 자체 약칭도 의미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뭐 좌우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또 남녀노소 세대의 문제, 또 세대 간에 이렇게 뭐 분열이 일어날 문제도 아니고 전 세대가 함께 행동해야 될 문제다.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세월호 사건이 나면서 더 뭐 심해진 것 같아요. 선동한다 이런 사람들, 변희재 씨 같은 분들 말이야.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생겨나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이런 국민적인 울분을 토로해야 되는, 이건 무슨 뭐 정치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변희재나 일부 뭐 정미홍이나 그다음에 뭐 지만원 씨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 좀 망발에 가까운 발언들을 계속 쏟아냈죠. 그런 걸로 재미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지만원 씨 같은 경우는 뭐 시체 장사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야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자극적인 발언으로 그 가족들의 가슴을 후벼 파면서 정말 극우 장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그 기득권 언론들이 힘이 세고 이 뭐 방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다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분열돼 있지 않고 또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도 없는데 더 불구하고 그것들을 그렇게 이제 몰아가면서 이걸 이제 그냥 마치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간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야말로 정말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들이다. 저는 거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선동하는 세력들을 몰아내야 되는 건데, 선동한다고 선동하는 세력들 분명히 있어. 아니, 선띠리가 조직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또 고발한다고 또 그러지 않나 싶어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본 건데, 아직 그런 고발 소식은 없지? 예, 아직 고발 소식은 없고요. 가끔 이제 카페에 들어와서 뭐 이제 아주 악플을 남기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뭐 같은 공론의 장에서 이야기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발견하는 대로 즉각 강퇴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언하는데 그 사람들은 말이죠, 이렇게 악플로 자기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세력들입니다. 전 이름을 또 붙였습니다. 시발단이라는 이름 제가 지었어요. 십자고 날바단 제가 지은 이름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헛된 꿈을 꾸고 있다 해가지고 꿈몽자에서 몽알단이라고 제가 몽알단. 이름을 붙였습니다. 괜찮네. 몽알단이 지금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세대 행동의 행동한 어떤 실천의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옷들이. 저는 원래 책 끝나고 다음 책 시작하기 전에 좀
시간이 비어서 여행 다니려고 했던 기간이었거든요. 어. 근데 여행은 못 가고 그냥 세월호에 관한 책을 지금 급하게 쓰는 중인데 아마 이번 주에는 원고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니까 진짜 이상해요. 저는 이제 일반 기자나 혹은 신문에 나온 거랑 좀 다른 각도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은 왜 세월호를 탔냐 이거든요. 그냥 생각해보면은 싸니까 탔을 것 같잖아요. 네. 이게 비행기보다도 싸고 그러니까 뭐 좀 어떻게 싸게 가려고 탄 거다. 근데 가격을 알아보니까 안 싸요. 아. 그러니까 항만비 포함해서 3등실 기준으로 7만 1,000원이거든요. 근데 8만 원 조금 넘으면은 그냥 칼 같은 거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 항공으로 하면 5만 원대에도 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7, 8천 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걸 예약을 미리 하면은 칼이나 아시아나를 그 가격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유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제성이라는 거는 1박을 거기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숙박 비용을 줄일 수 있느냐라고 해도 저가 항공으로 가면은 숙박비보다도 비싸요. 그러니까 이 세월호는 돈으로 생각해 보면은 탈 이유가 없는 배예요. 저가 항공으로 가면 숙박 그게 무슨 말이죠?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하니까 5만 원 정도 거기에다 하니까 숙박비 15,000원에서 2만 원을 하더라도 세월호 타고 세월호 탄 숙박하는 거보다 것보다 쌀 수 싸다 있어요. 이거지. 아. 쌀 수 있다. 근데 실제로 페리오가 경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두면은 페리오는 운항을 지금 정지시키는 중이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근데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는 유가 상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0년, 2011년에 기름값이 올라가지고서 뭐 배, 비행기, 배 다 마찬가지로 이 경영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가 항공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부산 제주 페리 구간은 아예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몇 구간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이 되면서 이 숫자가 줄고 이게 원래 오던 흐름이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페리오를 많이 타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2011년에 보니까 서울시 등 그 교육청들 있잖아요. 거기서 카페리오를 타고 수학여행 가는 게 좋겠다라고 공문이 집중적으로 가요. 오. 그러니까 계속 배를 타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배 타고 간 경험에 대해서 글짓기 대회도 시키고 이거를 교육당국이 해요. 하면서 작년에 처음으로 오랫동안 이제 죽었던 제주, 부산 노선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시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여행 그래요? 때문에 생긴 수요거든요. 그러면 왜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라고 했냐? 모르겠죠. 이게 미스터리죠. 그게 모르겠네. 그쯤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한반도 대운하하고 경인운하 우리가 아라뱃길이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에 제주도 해군 긴지에 크루즈항을 놓겠다. 인천, 부산에 크루즈항을 놓겠다고 그래서 정치권 내부에서 크루즈 산업 육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대선 공약에서도 크루즈 산업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을 즈음해서 사람들이 배를 더 많이 타서 지금의 페리오에서 크루즈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수요가 없는 거예요. 기름값도 비싸고 사람들이 잘 안 타려고 하고 그때 이제 막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차를 가지고 제주도에 가면 얼마나 좋냐. 근데 그때 렌트카가 엄청 늘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서 빌려도 되는데 굳이 누가 차를 실어서 거기 가겠냐.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걸 타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학생들한테 태운 거 아니냐. 아하. 그러니까 비용상으로 보면은 크게 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지 않아도 드는 배를 탄 거거든요. 근데 이 한 배 하나의 문제면 제가 그냥 힘을 쓰고 말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바뀌었냐라고 하면은 지금도 수많은 배가 그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교육부에서 알고 있으니까 딱 사고 터지자마자 수학여행 일단 금지시켰잖아요. 사실은 그 조치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전을 보장하고 수학여행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수학여행이란 지금 이렇게 한 학교씩 가는 방식은 그 방식 자체가 위험해요. 그러니까 5명이 갈 때, 10명이 갈 때, 50명이 갈 때, 100명이 갈 때, 300명이 갈 때 기하급수로 위험이 늘거든요. 그러니까 분산시켜서 나눠서 가는 게 가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배에다 다 넣고 가려고 하면 그 자체가 위험 요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한 수학여행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 이 페리오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길게 보면 한국의 연안 여객 사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가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 대통령이 한 얘기에는 싹 빠졌더라고요. 그래요. 오늘 이제 세월호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명을 좀 해볼 텐데 우리 이런 띨띨이들을 거느린 저는 여왕벌 누나, 수락질 누나 김미화입니다. 일단 먼저 오늘 세월호에 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한 달이 지나서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이런 말을 직접 이제 대국민 담화로 했고요. 좀 쇼킹한 수준의 발표도 있었어요. 아예 해경을 해체하겠다. 국가안전처를 신설할 건데 수사권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군안하고 해양 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기겠다. 아마 이 정도의 충격 아이템은 거의 예상한 분들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바로 우리 저 각하께서는 아랍에미레이트로 떠나셨죠. 대국민 담화하고. 우리 띨띨이들은 어땠는지, 대국민 담화 다 봤는지. 일단 내용은 봤는데요. 실제로는 전 실망이죠. 왜냐면은 여기에 NSC로 다시 안전총괄 기능을 옮길지 안 옮길지가 들어갈까를 봤거든요. 근데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덕영 고문이 본인이 NSC 의장일 때 그때 안전 기능을 강화해서 매뉴얼을 만드는 일을 직접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총리실의 도덕 기본은 되는데 NSC가 뭐였었지?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 국가 안보 국가안전보장회의. 이게 총리실에 두거나 행안부에 둬도 기본적으로는 다 같은데요. 청와대에 있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총리는 군사 시설이나 군인을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이 약하거든요. 근데 청와대에 있으면은 이때는 국방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서 직접 명령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헬기에 떠 있는 카메라를 벙커에서 만약에 원래대로였으면 그냥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지시를 해서 일단 마이크 대고 나 대통령인데 그 컨트롤 타워가 돼서 예, 들어가라 하고 군인들한테 시킬 수 있는 권한이 가장 강력한 게 NSC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때 그쪽으로 다 모은 거예요. 벙커로. 그러니까 보통 때 거는 그냥 해도 되고 누구나 총괄만 하고 제때 지시만 내리면 되는데 이런 재난 국민적인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이를테면 헬기를 띄워야 되는데 국방용 헬기 띄워야 된다. 내지는 근처에 잠수함이 있는데 너네들 빨리 와가지고서 뭐 해라라고 하려면은 이건 행안부 장관이나 총리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또 한 번의 결재를 얻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이를테면 나는 대통령 민정수석이나 누군데, 내지는 뭐 국방 누군데, 너 그 헬기에서 바로 지금 뛰어내려서 저 사람 구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청와대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가 책임지겠어? 만약에 자기가 지시를 내렸다 이게 잘못되면은 책임을 안 지려고 할 거 아니야, 일단. 그러니까 진짜로 급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면은 NSC에 가는 게 한국 상황에서 맞아요. 많은 자원들이 군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안전처럼 하면은 총리가 실제로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장관에 대해서도 임명 제청권만 있는 거지 인사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총리실에 얘기한다고 해가지고서 다른 부처에서 막 껌뻑 죽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역 보고서가 청와대 가는 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데 나쁜 점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지휘를 하거나 대통령을 가름하는 누군가 지휘를 했는데 잘못됐다. 그러면 대통령 나빠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누나가 얘기한 게 근데 그 부담을 지더라도 사람을 살린다고 했으면은 지금도 NSC로 복귀시키면요 있는 매뉴얼 다시 놓고 시스템만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안전 얘기를 할 자격이 전혀 없는 게요. 지금 이 세월호도 큰 사건이지만 이거보다 더 대형 참사가 가능할 수 있는 게 수직증층 리모델링이라는. 그러니까 아파트 위에 아파트를 짓는 건데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걸 결정했잖아요. 규제 완화. 결정은 그 전에 했는데 전에 이제 확정 시행령을 지난달에 통과시켜서 세월호 이후 그렇죠. 네. 세월호 사건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 막 이렇게 정신이 쏠려 있을 때 통과시켰다면서? 세월호 지금 요번에 사고가 일어난 것의 한 배경이 이제 수직 정축이잖아요. 위에 올린 거. 예. 샌드위치 패널 했더만요. 네. 근데 지금 그 아파트판 수직 정축 리모델링을 이제 지난해 정부가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월호 참사 이후인 4월 말에 국무총리실에서 이제 이 시행령을 다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런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전혀 재검토가 없었던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수직 증축 리모델링은요, 아파트판 세월호 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아니, 이게 이명박 정부에서도 안 했거든요. 우리가 MB 하면은 좀 뭔가 쥐 뭐 이런 거 해서 다 이상한 사람 취급했잖아요. 지멋대로 뭐 그냥 완전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알지 뭐 이렇게. 예. 근데 그 이명박 대통령도 이 수직 증축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안전이 걱정돼서라면서요. 그리고 그때 그 정부 쪽에서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이게 안전하지 않다. 그럼 그걸 뒤집으려면 일반적으로는요, 짧게라도 6개월짜리 용역이라도 줘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전할 수 있다라는 안전하다라는 것 위에서 방침을 바꾸거든요. 근데 박근혜 때는 그것도 없이, 그리고 유일하게 있는 게 뭐냐면 관련 업체들이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믿어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술이 어떻게 됐는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어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국 도를 다 풀어줄 거야? 다 풀었죠. 다 풀었습니다. 일률적인 기준. 그런데 이게 건축한 지 15년 정도 지나면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내줬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우뚜리 형님 이야기하셨지만 그때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을 해서 민간 TF, 검토하는 TF를 한 20명 정도 모아서 이렇게 했고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투명하게 전문가들 의견을 모아서 또 공개를 했어요. 그 참여한 사람들 명단도 하나하나 다 밝히면서 이야기를 한 게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는 벽식 구조라고 그래요. 따로 이렇게 그 건물을 세울 때 중간에 골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하중을 견디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벽체 있잖아요. 아파트 벽체. 그거 자체가 그냥 하중을 견디는 기본 골격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매력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구조에서는 사실은 1층이든 2층이든 3층이든 더 증축을 하면 사실 그 하중을 처음부터 견디도록 설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건데 90년대 특히 이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보통 90년대 초반에 그때도 이제 부동산 광풍이 많이 불면서 노태우 시절에 200만 호를 한 불과 2, 3년 만에 막 때려지었어요. 그게 이제 수도권 일기 신도시라고 하는 일산, 분당, 평촌, 뭐 이런 이제 지역들이죠. 거기는 한꺼번에 막 때려졌다 보니까 이제 시멘트라든지 모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막 부실한 제품들이 많이 들어왔고 특히 모래가 짠 거 그 얘기하는 그렇죠. 거지. 모래가 바닷모래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빨리 일어날 거다. 이런 문제가 있고 더구나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아파트 도면을 확인하고 나서 그 도면대로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도 뭐 심심찮으면 부실 시공이 일어나는데 아파트 도면이 제대로 확보도 안 돼 있는데 설사 확보돼 있다 하더라도 그걸 아파트 도면대로 시공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그걸 보고 나서 아파트 도면대로 시공됐다고 전제를 하고 거기에 아까 우띠리 형님 말씀하셨지만 안전진단을 해서 뭐 통과되면 그 증축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이제 허용을 한 거거든요. 통과 안 되면 시켜주는 건데. 근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뭐 증축과 관련된 뭐 세월호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우리가 안전성을 제대로 검토하고 증축해 준 게 아니잖아요. 관련 기관들 있다 그러면 다 그냥 통과돼 버렸고 마찬가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이명박 정부, 그 토건적 정부라고 우리가 비판하는. 그 이익 집단의 이익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명박 정부도 그걸 허용을 안 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막 일괄적으로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익 집단이라기보다는요,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의 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해주면은, 일반 재건축보다 용적률을 높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집은 네 돈 주고 지어라라는 원칙인데 그거를 우리 집 나 내 돈 아니고 어떤 바보가 이 돈 줬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거를 분당해서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표를 원하는 사람들이 는 거예요. 는 거고 민주당에서도 그 표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열심히 안 막은 거고요. 근데 무지하게 위험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수직을 지난번에 설명해서 수직해서 올라가는 거 15층까지는 2층, 15층 이상이면 3층 올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돈은 이제 나눠 먹기식 하는 거지. 분양을 하니까요. 분양하니까. 그 일반 주민들이 자기네가 원래 내야 되는 돈을 그쪽 사람들이 물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일반 분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익정축 리모델링은 뭐냐면, 원래는 아파트를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기 신도시들은 이미 지을 때 10층, 15층씩 지어놨기 때문에, 사실은 재건축을 해도 사업성이 별로 없어요. 더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층수를 몇 층을 더 올려주고, 그 층수를 올려서 나오는, 새로 생겨나는 집들을 일반 분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일반 분양을 하면 거기서 이제 수입이 생기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리모델링을 할 때, 각자가 원래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 리모델링 비용을 이제 충당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원래는 별동 신축이라는 것도 있고 그랬어요. 그 별동은 있는 아파트 말고 따로 돈을 더 넣을 수 있게. 근데 기술적으로는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별동 신축은 경제적인 문제가 크지 위험하진 않거든요. 다만 너무 좁고 그러니까 조망권이라든가 뭐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일조권이 문제가 되는데. 근데 진짜 화가 난다. 세월호가 그렇게 수직증축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흑불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그 법을 시행령을 통과시켰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 부탁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그래서 진짜 이상한 거죠. 이게 뭐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지만 제가 이 부분도 짚고 싶은 거예요. 아까 이제 관피아 문제, 이거는 사실은 기득권 언론들도 많이 짚었어요. 근데 이 의제는 가만 생각해 보면 작은 정부를 요구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시각에서 보면 사실은 너무나 좋은 소재일 수 있는 거거든요. 정부가 무능하다, 관이 무능하다, 물론 뭐 그런 측면 이번에 여실하게 드러났지만, 그래서 이 정부를 계속 축소하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정부 간섭하지 마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자기네들도 이제 얼마든지 제기하고 싶었던 문제고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문제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개발연대 때부터 이렇게 뭐 정경유착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지금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가 규제 완화, 기업들 이제 배불리기 위해서 계속 규제 완화해왔고, 이번에도 규제 완화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는 한 배경이 됐던 거 아닙니까? 중요한 배경이죠. 비정규직 문제. 그 계속 사람값을 흙값으로 만드는 그런 흐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중요한 배경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오늘 담아본 내용에도 전혀 없고 기득권 언론들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썩 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지금 아파트 수직정축 리모델링도 이야기했지만, 이 일이 있고 나서 해양수산부가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요번에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드라이브에서 조금 예외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총리실이 예외 없다, 계속 다 일률적으로 줄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말은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 배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념적으로 사실은 접근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다른 주요한 배경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후회하지 맙시다. 후회할 일을 다시 만들지 맙시다. 그다음에 이게요. 오늘 들어갔어야 되는 제일 중요한 내용은, 그러니까 안전 일발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배에서 생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면이 바다라고 얘기하고, 국민의 이명박은 사면이 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사면 초과 아니었나요? 근데 국민의 한 4분의 1 정도가 매년 배를 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대중교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배에 있는 문제는 지금 하나도 개선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만 문제냐 그러면은 무지하게 많은 배들이 지금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어요. 쇼킹하게 해경 없애겠다 그러는 건. 이를테면은 배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한 종류는 선박법에 의해 가지고서 바다로 다니는 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강이나 하천에 떠 있는 배들 있잖아요. 그렇지. 유람선들. 그건 또 법이 달라요. 그리고 기준이 훨씬 약해요. 그러니까 무슨 호에 보면 이렇게 배 있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다 배인데, 이 배들 중에서 안전한 배가 과연 뭐냐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기름값 얘기 드렸죠. 기름값이 올라간 다음부터 우리나라에서 안전한 배를 한 척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수익성이 떨어지고, 그때부터 주가도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그걸 맞꾸기 위해 가지고서 비정규직도 막 고용을 한 거고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20년만 쓰라고 돼 있는 거를 이명박도 30년을 늘려가지고서 일본에서 퇴학시키는 걸 사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계속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계속 있을 거고 점점 더 수익성 떨어질 거고 사람들 배를 좀 덜 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배는 점점 더 유령선처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조금 좀 좁혀 들어가서 배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배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나온 문제점들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크게 그냥 이것저것 이렇게 해서 그냥 얘기하고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로 가신 거 아니에요? 멀리 가셨어요. 그러니까 구조와 시스템에 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그걸 기득권의 관점에서만 치사선택해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오늘도 이야기하는 거에 딱 그 몇 가지 타격 지점이 있어요. 해경 해체하겠다. 그래서 정부 일반의 그런 뭐 해경뿐만 아니라 안전행정부 총리실 그다음에 교육부 해양수산부 문제 있었지. 털이었잖아요. 그다음에 그 장관 고위 관료들 비롯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처신들 많이 했습니까? 그 가족들이 있는 데서 그 계란 의전용 의자에 앉아서 계란을 라면. 먹고 청와대 대변인은 계란 안 풀었다 이렇게 헛소리나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징계 처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 2차 3차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가족들한테 가슴에 못 박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 의지가 없는데 이게 무슨 진정한 의미의 반성이며 사과라는 건가요? 저는 뭐 사실 이게 다 빨리 이 국면을 선거 국면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욕망이 드러난 그런 발표일 뿐이지 여기에 무슨 특별하게 안전을 위한 혹은 재발 방지를 위한 뭐 어떤 그 진정성이 담겨 있다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니 선거 얘기 잘하신 게요. 네. 그 총리 사퇴하기 전에 네. 여의도에 쭉 든 소문이 뭐냐면은 네. 내각 총사퇴 정도는 할 것 같다. 네. 그거는 새누리당 쪽에서도 흘러나온 얘기거든요. 그 선거 전에 이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내각 총사퇴는 하는 게 맞을 거고 조금 더 이제 나간 사람들은 거국내각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야당이나 반대편 사람이지만 국민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쓸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한 달 넘게 끌다 보니까 갑자기 무슨 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다 없어지고 무슨 누가 사태는 없고 해경만 나빠요라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정말 예상했던 것보다는 낮은 수준의 지금 담화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담화에서 나쁜 놈을 3개를 딱 집어냈어요. 해경, 그 다음에 관피아, 그 다음에 세모그룹 이 3가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정부 일반의 문제를 해경으로 딱 축소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해경 요번에 각종 수사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정보를 왜곡한다든지 은폐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장하고 선원들을 모처에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도록 했고. 그런 거 다 밝혀내야지. 그럼요. 그 다음에 해경수사국장 집인가 가서 그 기록이 2시간이 선장이 없어진 가서 하룻밤을 자고 CCTV 그 기록이 삭제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경을 해체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해경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 필요한 수사 대상이 돼야 될 부분들 이번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해체한다라고 하면서 그 의문 우리가 이제 계속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야 될 부분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그냥 거에 해체라는 대해서. 그 과정에서 다 허지부지 시켜버리는 거 아닐까 이런 의구심조차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또 예를 하나, 들어서 해경에 누구 오세요 그러고 해경 해체됐는데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없어졌어요. 수사는 하겠지만 문제는 그게 해경만의 문제로 끝날 거냐는 거죠. 그게 해경이 이미 이제 예를 들면 뭐 가장 최초 보고한 데가 국정원이다 이런 보도도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원이 거기서 끝났느냐? 청와대에 바로 직보를 했을 거다. 국정원이 이런 거에 대해서 청와대에 직보 안 했을 이유가 없어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냥 해경선에서 해경 해체로 끝내버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는 건 뭐냐면 해경, 관피아, 세모그룹 이걸 크게 국민의 분노를 돌릴 희생양으로 만들고 박근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최종 책임은 나한테 있다라고 형식적으로 말은 했지만 말하는 담화문 내용을 잘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이 모두를 때려잡는 개혁가로서 이렇게 프레이밍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제 희생양을 만들어서 궁지를 탈피하면서 모든 정치적 부담은 피해가면서 자기는 개혁 전도사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한다는 거죠. 이건 완전히 선거 국면을 앞두고 난 아주 연출된 또는 기획된 저는 담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CBS의 그 정치부장 지냈고 보도국장 지냈던 김진호 기자가 네. 박근혜 대통령 담화 직전에 했던 방송에서 했던 말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대국민 호소력이 커진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따라서 눈물을 보일 것을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은 참모진의 의견을 수용해서 단 한 번도 없었던 눈물을 보일지가 지켜볼 일이다. 예, 7시 때 말을 했던 거고 담화는 9시에 있었습니다. 네. 저는 담화를 끝까지 봤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에 그 사람 이름들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족들을 만나도 안 흘렸던 눈물. 그 다음에 지난 30여일 동안 전혀 흘리지 않았던 눈물. 분향소에 가서 분향소 다들 갔다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산 합동 분향소 갔다 오면 그 분향소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다들 눈물이 나요. 근데 합동 분향소 다녀오면서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잖아요. 근데 오늘 담화 발표하면서 갑자기 뒤편에서 진짜 뭐 닭똥 같은 눈물을 갑자기 주르륵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시점에 방송 카메라가 굉장히 줌인을 시켜서 클로즈업을 잡아요. 이렇게 눈물 흘리는 걸. 이건 거의 방송까지도 이미 이미지 조작이지 뭐. 그렇게. 이미지 조작, 감성 조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방송이 한테 이미 그걸 요청이 해놨다라고밖에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대통령이 눈물 흘리는 거는 그냥 눈물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뭐 클로즈업을 잡는 데는 눈 카메라가 뭐 옆댕이에서 찍었대는 이러니까 널 보고 종북 좌파라고 또 얘기하는 거야. 그냥 믿으란 말이야. 정복은 아니네. 얘가 누굴 따라가겠어요. 지 중심주의지. 내가 알고 보면 친박이야. 자, 오늘 뭐 세월호에 대해서 우리 띨띨이들이 할 말이 참 많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 네. 다른 거 좀 건너가기 전에 그 아파트 수직 정축 리모델링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우띠리 형님이 아까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이게 수직 정축 리모델링은 사실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금 새정년이죠. 새정년의 사실 책임도 사실 상당히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 수직 정축 리모델링 최초 발의한 사람이 새정년의 조정식 의원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걸 한 해 정도 있다가 당론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2011년 정도 4월인가 그 분당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손학규 당시 이제 그 후보가 나가서 이걸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그리고 그 영향 탓인지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이 수직정축 리모델링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지자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데 이게 뭐 지금 세월호 참사에서 당연히 여당을 심판해야 되고 한편 뭐 그런 부분도 저는 있겠지만 좀 이 기조를 적어도 수직정축 리모델링에 관한 기조는 지금 새정년에서 전반적으로 좀 전면 재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새정년이라도 지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가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재검토를 해서 정말 안전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그 민간 TF를 구성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다시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추진하자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유권자 입장에서도 또 시민 입장에서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 재건축 용적률이나 뭐 이런 부분은 뭐 좋습니다. 뭐 그렇게 좀 올려달라, 뭐 집값 올리기 위해서 좀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 수직정축 리모델링은요 길게 보면 정말 이거 위험한 겁니다. 거기에 스스로 사시는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집값 좀 올려보려고 그거 리모델링 해달라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이거는 당장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10년, 20년 수익정축 리모델링 하고 나서 10년, 20년 정도 지나면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위험한
지금 위험한 어떤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험한 정책에 몰모토처럼 이렇게 실험 대상이 될 거냐, 제발 그러지는 저는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도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달리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띠리가 지금 당장은 뭐 여당을 심판해야 된다. 당연히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은 또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당도 물론 잘못 있지만 야당도 요즘 하는 일을 보면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인지를 모를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가 그쪽으로도 지금 화살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국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라면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표심을 가지고 내가 표를 우리 당으로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요 문제만큼은 내가 요만큼 타협해야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반성하셔야 됩니다, 정말. 오늘 담화가 있었으니까요. 오늘 아침에 실린 조선일보 사전 예측, 그러니까 담화에 무슨 내용이 담길지 사전 예측하는 기사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할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간 이 문제를 정쟁화하지 않은 야당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로 그런 내용이 포함될 계획이다,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아, 예. 정신들 차리십시오, 정말. 자, 언딘이라는 회사를 좀 파헤쳐 주십시오 하고 어떤 분이 저한테 트윗을 올렸는데, 오늘 이제 우리 띨띨이들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언딘에 대해서는 우리 주진우 기자가 지금 굉장히 좀 잘 포착을 하고 파고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예. 주진우 기자한테 누나가 이제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언딘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신 분은 시사일을 좀 구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또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주 기자는 누님이 부탁 안 해도 열심히 파헤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여기 관해서 기본적인 이제 경제학에서 시각은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security라고 표현하는데요. security의 외주화라는 그런 학문 주제가 있어요. 근데 영어로 security라고 할 때는 안전이란 뜻도 있지만 안보란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전쟁과 재난 활동을 민간으로 넘기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라는 그런 논의인데, 이게 이라크 전쟁 때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걸프전 때는 미군이 워낙 많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전쟁하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전쟁과 관련된 것들을 외주화시켜요.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을 국가의 위험으로 떠안지 않고 특정 회사의 죽음으로 하면은 그 사람은 돈 벌러 갔다 죽은 거니까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 외에,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이런 재난 구조 활동도 외주화하자. 그래서 민간 영역으로 바꾸자라는 논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국민적 합의가 있기 이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특정 업체랑 계약을 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게 지난 정부 때 길이 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은 국가가 책임지고 이걸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좀 이따 얘기할 보험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재난이 생기면은, 이를테면 폭풍우 왔거나 뭐가 생기면은 지금까지는 국가가 이거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헌법 정신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막 하는 게 이걸 보험으로 넘기려고 해요. 그럼 산업화하면 외주화 형태 되는 거니까 국가는 보험만 가입했으면 됐다라고 하고 정부는 빠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임을 정부의 것으로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언딘이나 이런 특정 업체가 해도 괜찮은 거라고 할 거냐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논의가 한 번 있어야 되겠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어야지. 근데 그 논의도 없이 이미 제도상으로는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급박한 일이 있을 때 119 아저씨들 도와주세요. 이럴 때 정말 와서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모습들 보잖아. 그러니까 비유를 들면은 112에 전화를 걸었더니 거기서 세컴에 전화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거지. 무슨 캅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 가서 빨리 니들이 좀 가봐. 해봐라. 그리고 경찰은 그랬던 거지. 그랬던 거지. 아니, 자, 이제 유가족을 2번, 3번 울리는 그런 일들은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정부하고 언론의 태도, 우리가 이거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정부의 거짓말. 이거
왜 거짓말했는지 또 왜 문제를 숨기려고만 했는지 확실히 밝혀주셔야 되는 거고요. 예, 어찌됐건 언론인들 스스로 지금 반성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언론의 오보들이라든지 과잉 이런 것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 방송국 내부에서 이제 못 참겠다 이런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특히 제일 심한 데가 지금 KBS. 제일 심한 거는 MBC죠. 아니, 파열음이 터져 나오는 데는. 그나마 나오니까 조금 낫다고 할 수 있어요. MBC는 파열음조차도 지금 못 내고 있는 그런 현실. 파열은 있는데 음이 안 나는 거죠. 이미 다 갈갈이 찢어놨잖아요, MBC는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KBS 수신료 거부 운동, 우리 선띠리가 열심히 하고 있던데. 제가 열심히 한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대 행동 차원에서 이제 몇 가지 주요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KBS 수신료 거부 운동 플러스 KBS 사장 퇴진 운동. 이거 이제 서명도 받고 계속 이제 압력도 넣는 그런 활동들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KBS 사태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유가족들이 KBS로 청와대로 항의 방문을 갔었고, 김시곤 보도국장이 사퇴를 하면서 이제 폭로전이 시작됐어요. 사장이 이랬다. 그래서 지금 이제 KBS 기자들은 사장 물러가라. 안 물러나면은 제작 거부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장이 출근하는 그 자동차에 앞유리가 깨지고 막 지금 이제 저지하는 그런 그 상황인데. 저희가 녹음하는 와중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길환영 사장이 KBS 기자협회 모임에 나타났어요. 기자들하고 대화하겠다. 그래서 다들 아마 지금 다 나가라고 하는 판이니 앵커들도 나가라고 했어요. 앵커가 된다면은요, 이미 그 경향진에 눈에 든 사람들이 앵커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조차도 길환영 사장 자격 없다, 나가라, 이런 판이었거든요. 3시에 나타났어. 이제 드디어 사퇴 선언을 발표하겠구나 해서 갔더니 사퇴 안 한다. 그리고 노조로부터 KBS를 지켜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환영 사장이 노조와 싸우겠다 하는 거는 뭐냐면, 그 MBC 얘기를 들어보니까 MBC의 보도국이나 이게 높은 주요 국장 이런 사람들도 다 시용으로 뽑아가지고 옛날 출신들 데려와서 그냥 박는다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기자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겁이 없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 니들 백날 떠들어봐. 우리 이렇게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냥 무력해지고, 사람들이, 저러다 지쳐. 이런 거 아니겠어? 옷들이 어떻게 봐? 수신료를 안 내는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제가, 논리적인 문제인데, 이런 KBS라면 우리가 국영방송 혹은 공영방송이라는 거를 운영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영이기 때문에 굉장한 공신력을 갖고 있는데, 걔가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은 차라리 다 민영으로 돌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했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BBC가 최고라고 돼 있잖아요. BBC하고 정부 사이에 맺고 있는 계약을 로얄 차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황제 칙령으로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로얄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영국 총리실에서 이걸 운영을 하는데, 총리실에서 하는 걸로 돼 있지 않고 영국 여왕하고 BBC 사장 사이에서 칙령을 맺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중간에 버퍼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중간에 뭔가를 넣어서 확실히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면은 차라리 없애는 수준에 준하는 그런 개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이 이제 취지를 조금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KBS가 왜 공영방송이라고 자기네들은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정권 보위방송이 됐느냐. 또 국가재난주간방송사라고 하는데 KBS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방송 재난 자체가 돼버렸느냐. 이걸 이제 좀 짚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KBS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래야 안 볼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KBS 이사진이 11명인데요. 그 중에 7명이 정부 여당이 지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사장은 청와대가 사실은 임명을 합니다. 임명권을 갖고 있어요. 임명도 할 수 있고 그만두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KBS 수신료 운동을 제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왜? 이게 이제 좀 그 KBS 수신료는 지금 KBS 1년 예산의 한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KBS 1년 예산이 대략 올해 같은 경우는 1조 한 4천억, 5천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지금 KBS 수신료 수입이 그러니까 지금 한 가구당 2,500원인데요. 이 2,500원을 다 모으면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1년에 수입이. 근데 KBS가 예산을 1조 4천억 이 정도로 잡아놨지만 실제로는 나머지 한 40%를 차지하는 광고 수입. 이게 지금 올 들어서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실제로 KBS 수신료 비중이 아마 한 50%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월호 참사 이 와중에 그 새누리당 한승교가 위원장으로 있는 미방이라고 있어요. 미방위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상할 수 상임위는 있게 통과했고요. 이제 딱 베이스를 네네. 깔아놓은 거지. 상임위는 통과했고 법사위로 옮겨놨는데 이게 1인당 지금 1가구당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 KBS는 한 자기네들 재정의 한 70%, 80%를 그냥 수신료로 조달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시죠. 이게 정말 국민의 눈과 귀가 되는 공영방송이다. 그 다음에 주간 재난방송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돈 아깝다고 못 내겠습니까? 근데 한원이 정권 보위 방송이고 박비 어천가이면 이걸 왜 우리가 다 내냐 이거죠. 정 내고 싶으면 청와대만 내라는 겁니다. 이 수신료는. KBS 보지도 않는데 웬 수신료를 내냐. 한전이 대응하지 않고 청와대가 대응을 하면 어떨까요? 청와대 우리가 내서 청와대가 그 돈을 떼다가 KBS 주게 만들면은 청와대 좀 눈치 보지 않을까요? 제가 KBS 개혁을 위한 방안을 예전에 제시한 바 있었는데요. KBS 사장을 국민 직선으로 하자. 내가 그 얘기 몇 번 했잖아요. 형님보다 내가 앞서서 한 것 같은데? 나는 다 먼저 해라 먼저. 한 5년 됐어 내가. 나는 중간만 갈게 무조건. 아니 근데 진짜 지금 그 권력에 독립이 되지 못한 KBS 사장을 그럼요. 임명을 대통령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TV가 있으면은 KBS 보도나 방송 내용과 무관하게 수신료를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좀 역사가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80년대 후반에도 땡전 뉴스라고 그랬죠. KBS가. 이건 뭐냐면 이제 9시 뉴스 땡 하고 나면 당시 대통령인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 그땐 전두환 대통령 각하라고 그랬죠. 한편 이순자 여사. 예. 한편 이순자 여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도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민주화 운동 바람이 불면서 86년부터 시청료 거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시청료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청하는 거에 대한 대가였는데 이게 이제 워낙 효과가 좋다 보니까 실제로 KBS 시청료 수입이 한 몇 년 만에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90년대 93년 4년 무렵에 법을 바꿔버립니다. 얘네들이 꼼수를 써서 시청료 대신에 수신료라고 표현을 바꿔버려요. 수신료는 뭐냐? 예를 들어 시청료라 그러면 내가 시청 안 하니까 나는 시청료를 내지 않겠다. 말 되잖아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TV 수상기라는 수신 기계만 있으면 수신료를 부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전혀 선택의 여지 없이 그러니까 납부를 안 할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한전 고지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전 요금하고 통합해서 강제 징수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 상당수가 KBS 안 볼 텐데 꼬박꼬박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꼬박꼬박 내는데 방송이라도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하면 좋은데 정권 보위 방송을 하고 있다. 이건 제가 볼 때는요. 시민 불복종 차원에서라도 사실은 수신료 거부 운동을 해야 된다고 아니에요. 봤습니다. KBS를 안 보진 않아요. 개콘 때문에 KBS는 보는데 개콘 누가 만들었습니까? 에? 수신료 내지 마세요, 누님도. 수신료 내지 마세요. 우리 집은 이미 텔레비전이 없어. 수신료 내고 진짜 계시던데. 텔레비 못 봤어. 번개 맞아가지고 끊어진 지가 오래야. 수신료는 내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글쎄 남편이 아니, 뭐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수신료 안 내는 방법을 제가 짤막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123번에 전화를 합니다. 여기가 한전이에요. 그 한전 안내원이 전화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 한전 안내원한테 우리 집에는 TV 수상기가 없으니까 더 이상 수신료 납부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언제부터 TV가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적당히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전부터 TV 수상기가 없었다. 이렇게 하면 최대 3개월치 수신료를 돌려주기까지 합니다. 이 돌려받는 돈을 가지고 국민TV, 뉴스타파, 고발뉴스 이런데 차라리 독립언론을 지원하는 후원금으로 좀 갈아타시면 좋고요. 자, 뭐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검사를 하러 나올 것 아니냐, 조사를 하러 나올 것 아니냐, 거의 안 나옵니다. 왜? 한전은 그냥 KBS 대신해서 그냥 수신료를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걸 위해서 그렇게 인력 고용도 많이 안 하고요. 한전 전체 수입으로 보면 큰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을 한 5% 정도 떼는데요. 그 크게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한전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KBS는 가끔 나올 수도 있는데 KBS도 지금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 검사 요원이 별로 없어요. 아니 근데 KBS에서 무슨 권리로 개인 집에 와서 누르고 들어와서 검사할 권한이 그럴 권한도 없죠, 사실은. 띵동해서 네. 나 KBS인자 그러면은 야, 이 개새끼야 그럴 거 아니야, 그거. 야, 이 새끼야. 잘 걸렸어. 길비서가 없구나, 길비서가. 아니, 그럼 뭐 KBS에서 수사기 검사로 왔다 그러면은 일단 너부터 맞고 봐 하고 막 욕할 거 아니에요. 무슨 수로 검사해 그게? 그래서 문 안 열어줘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얘네들이 그래서 저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뭐 그래도 끄림칙하다. 저는 정당한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끄림칙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크롬캐스트라든지 또는 뭐 애플 TV 같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TV 수상기 대신 그 모니터를 통해서 또 그 스크린을 통해서 보시면 이건 TV 수상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거는 수신료를 안 내도 됩니다.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뭐 방송에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죄송합니다. KBS가 자꾸 KBS 수신료 거부 방법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꽤 자세하게 나오고요. 저희 세대행동에서 수만 장의 지금 수신료 거부 방법, 그 다음에 이 취지를 설명하는 그 리플렛도 뿌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야, 이게 우리 라디오라서 보여줄 수가 없네요. 딱 있는데. 근데 이거 잘 만들었죠, 이거. 이게 디자인도 그렇고요. 뒷면에 만화도 그렇고 다 시민들 재능 있는 분들이 재능 기부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네.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네, 팜플렛을 만들었는데 네. 굉장히 잘 만들었네요. 네. 그래요. 다 프로들 솜씨입니다. 네, 이게 네. 라디오는 이게 아쉽네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국민 TV에다가 띄워놓으면 되지, 그지? 국민 TV. 띄워놓겠습니다. 네. 예. 그럼 우리 거 요거 앞에 로고로 아예 이건 딱 박으면. 썸네일로? 예, 알겠습니다. 아니, 수신료 거부는 근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은 정상화 될 때까지는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 이게 사실은 그 수신료 거부가 이게 그렇지. 일단은 왜 수신료를 거부하는지를 KBS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 브로셔의 4번을 내가 보니까 KBS가 국민의 눈과 귀가 되고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때에만 KBS는 우리의 수신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써 있어. 그 다음에 공정하게 해달라. 세월호 전에 제가 이제 KBS 사업성 구조를 검토해 보니까요. 지금 2,500원, 4,000원을 올려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돈이 안 되니까 그 다음 안은 뭐냐면은 물가 상승률을 연동시켜가지고 이 수신료를 계속 올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게 KBS가 원래 원하는 거예요. 4,000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계속 올려갈 건데 그 상태에서 수신료 거부를 하면은 경영상으로 보면 KBS는 충격이 2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거부하시고. 그 마지막 마무리 좀 하면 KBS 수신료 거부하면요. 우리가 KBS가 청와대 눈치만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눈치도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렛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뭐 KBS를 바꾸기 위해서 욕만 하고 말 게 아니라 그냥 KBS를 KBS라고 이렇게
욕만 할 게 아니라 수신료 거부를 하면요. 정말 이게 직접적인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4시간 황금 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방송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낱낱이 까발리자 그들의 속셈 산산이 조각내자 그들의 계획 쫄지마 그들 앞에 겁내지 말고 졸지마 이들에게 귀 기울여 말이 씹대 약우 1 세금혁명 당선 1 시사돼지용 1 우리의 여왕벌 루나 김미화 카카의 호연적인 경제정책 가족과 기득권 무한 사랑 나라 돈 야금야금 꼽을 치네. 근데 왜 니네들은 세금 안 내? 형 누나 조심해요 그러다 잡혀가요.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떠들어야 합니다. 계속. 나는 꼽살이다. 네, 자 나는 꼽살이다 호미 6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드러난 대한민국의 민낯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오늘 낙곱살 호미 시리즈가 시작된 후로 처음으로 게스트를 한 분 모시겠습니다. 사실 시즌 1 때도 한번 모셨었는데요.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수많은 진실을 열심히 알려주고 계시는 분, 보험 이용자 협회의 김미숙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십시오. 요즘에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가 굉장히 마음이 참 불편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세월호 사건에서는 미숙해서 네.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이 자리에 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오셨으니까 우리 게스트 규칙은 잘 아시겠고요. 네. 대통령 후보도 시장 후보도 다 띨로 통하는 거. 전에 숙딜이었었죠, 숙딜. 네. 예. 숙딜로 갈게요, 오늘도요. 네. 예. 자, 보험 전문가께서 오늘 게스트로 나오셨는데, 뭐지?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셔서 오셨어요? 이제 세월호 사건 딱 일어난 날, 사고가 일어난 날 16일이었죠. 네. 보험 얘기부터 나왔습니다. MBC에서. 예. 근데 이제 저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가 이제 보험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그런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이 정보들이 어디서 나왔나 보험 정보가 이제 그거를 추적을 하다 5억 원이라고 보니까 계산돼서 나왔죠. 네? 그러니까 개인 보험에 대해서만 이제 사망 시 1억 든다 뭐 이렇게만 나왔는데, 아무튼 그거에 대한 정보가 일단은 어느 학교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얼만큼을 지급하는 어떤 그런 정보들을 갖다 유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유출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도 없이 굉장히 정보 유출에 대한 그런 걸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한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그 정보를 갖다 파악을 해가지고 가입 정보부터. 그러니까 피해자가 지금 현재 이제 생존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빨리 이제 구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에 집중할 시기에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쪽에서 한 거는 보험 가입 현황을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갖다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진짜 먼저 해야 될 부분은 뭐였냐면, 이제 각종 구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들어있는 보험에서 미리 보험금을 좀 먼저 받아가지고, 미리 쓸 수 있게끔 조치를 먼저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안 하고. 네. 가입 현황부터 이제 정보를 알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분노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직접적으로 세월호 피해자분들한테 유가족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벌써부터 그 시점부터 보험회사나 이런 데에서는 일단은 최소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는 거부를 하겠다. 이제 이런 것만 계속 궁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쪽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에다 배포를 했고, 네. 그 다음날 이제 17일날 굉장히 많은 양의 보도자료들이, 그러니까 그 보도가 이제 나왔었죠. 네. 그 계약권들에 대해서 뭐 심지어는 어느 여행사에서 뭐 이렇게 가입시켰다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 지급을 어떻게 하면 좀 덜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궁리를 하면서, 심지어는 뭐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나 이런 데는 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데에서 안산
그쪽에 그 추모하는 그 장소에서 보험 상담소를 또 갖다 자원봉사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준다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입자들의 그 계약 정보나 이런 것들도 파악하기 위한 어떤 그런 또 업무를 보는. 그러니까 말은 자원봉사인데 실제로는 그렇죠. 예, 실제로는 자기네들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보험료 지급, 보험금 지급을 그러니까,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정보 파악을 한 거군요. 네, 그런 거 상담하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지금 큰일 상담할 나는 때가 거네요. 아니죠. 예. 근데 그걸 이제 일단은 자원봉사다. 정부 쪽에다, 예, 자원봉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정부 쪽에다가는 정부 쪽에서는 선의의 마음으로 상담을 좀 해주면 어떻겠는가 또 원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래서 이제 장소를 마련을 해서 해준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걸 하려고 왔던 그 분들은 어쨌든 자기들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목적까지도 파악을 해서 지금은 그걸 할 때가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아마 진행이 안 된 걸로 이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정신 그 심리 치료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승선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라든가 또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각종 의료비나 막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의료비의 그 어떤 크기라든가 아니면은 지원 범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실 때에 특히 또 이제 장례비 같은 거 뭐 이런 거 얘기하시고 할 때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그것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선지급, 그러니까 보험 정부 쪽에서 세금을 통해서 집행을 먼저 하거나 그래서 이 집행한 세금은 나중에 청해진 해운, 가해자인 청해진 해운한테 구상권 행사를 해서 받거나 이렇게 할 목적으로 일단 대신 지급을 해주는 건데 마치 이제 뭔가 공짜로 정부에서 뭐 대단한 걸 뭐 해주는 것처럼 정보 제공을 제대로 안 해서 발생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총 그 지급해야 될 어떤 배상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급하게 필요한 비용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보험이나 이런 데에서는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거의. 약관상, 딱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약관도 보면 그 계약 자체를 그 청해진 해운과 보험회사하고 했기 때문에 이 청해진 해운에서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 너는 최대한 이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낮추는 데에 주력해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약관에 들어있을지언정.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청해진 해운에 대해서. 청해진 해운에 대해서 청해진 해운이 네가 사고를 냈더라도 내가 보험금 지급을 할 때 최소한의 그 금액만 지급되도록 네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약관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약관에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는 사실은 계약 관계에서는 이제 제3자잖아요. 그렇죠. 사고 발생해서 청구권이 이제 발생을 해야 그때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실정법에서는 없는 그런 조건을 좀 뛰어넘어서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쪽에서 보험가입 현황을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뭐 신속하게 뭐 보도를 하거나 이게 아니라 일부의 보험금을 미리 좀 네가 내놔라. 어차피 보험 들은 것 중에서 지급해야 될 어떤 그런 최고 배상액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는 몫이니까 이 부분의 일부를 집행할 수 있게끔 해서 뭐 피해자한테 일부를 지급한다거나 뭐 구조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쓰게 한다거나 또는 저는 좀 화가 나는 게 뭐였냐면 물론 선의의 마음으로 그 자원봉사자나 구호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오고 막 이렇게 그 지원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노력들이 그런 비용들이 그 청해진 해운의 손해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었구나. 예,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랬네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하고자 했어요. 우리 오늘 숙딜님께서 우리에게 해줄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 MBC에서 보험 얘기를 꺼냈을 때는 국민적인 분노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보험 얘기는 귀담아 들으셔야 될 상황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자, 이번 참사가 자칫 배상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 배상의 주체는 사실은 청해진 해운이죠. 가해자가 이제 청해진 해운이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런 국가적 재난에 대한 거는 국가가 100% 선배상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실제 가해자가 불법 행위를 했다거나 이랬을 그런 몫을 이제 따져서 그 청해진 해운이나 이런 쪽에 재산을 일단은 이렇게 재산으로 이렇게 배상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청해진 해운이 지금 현재 거의 뭐 파산의 수순을 밟을 거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재산이 없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청해진은 실질적 주인이라고 이제 그 알려진 뭐 유병은 회장이나 뭐 이런 분들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 않은 데다가 그게 뭐 설사 있다 하더라도 요번에 보니까 다 뭐 부인 명의, 아들 명의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돌려놓고 거기다가 그렇죠. 또 굉장히 복잡한 그 재벌 지배 구조처럼 막 문어발 뭐식 이렇게 이제 지분 구조가 얽혀 있어서 그걸 사실은 찾아내기가 쉽지도 않고 또 배상 책임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배상 책임을 연대 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굉장히 첨예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나머지가 이제 뭐가 있냐면 청해진 해운에서 가입해 놓은 이제 보험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보험금이 지급되면 그 보험금 지급되는 걸로 어떤 승객에 대한 배상이나 선원에 대한 배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서 계속 흐리는 게 뭐냐면은 이 청해진 해운이 각종 불법 행위를 해서 이제 이게 운행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고의 원인 자체가 고의 또는 뭐 중과실 사고가 아니냐. 그러면서 사고의 원인을 이제 따진다 뭐 이렇게 해가면서 그 지급에 대한 그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 청해진 해운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급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이제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배상금 자체도 없어져 버리는 거고, 그럼 오롯이 이제 청해진 해운의 재산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여의치 않고 그렇다면 이제 국가가 모든 배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 몫인데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다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서해 페리오 사건 났을 때도 그 10억 정도만 기업에서 부담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보험하고 기업에서 나눠서 부담을 했는지 어쨌는지 거기까지는 하기는 못했지만 어쨌든 10억 정도만 부담을 하고 한 200억 정도는 세금과 그다음에 성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다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책임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국민들 세금으로 배상을 다 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런 거네요. 그러면 그 삼성에서 저질렀던 유조선 충돌 사고 때 이때 기름이 바다에 어마어마하게 유출됐잖아요. 그렇죠. 그 나중에 보니까 삼성이 배상한 액수는 완전 쥐꼬리던데. 그걸 왜 그래요? 그 법원에서 그 가해자인 삼성의 그 책임 한도액을 56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딱 판결을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친재벌 성향의 판사님과 그다음에 이제 악질 소송 자본인 변호사가 이제 만나서 이제 합작품을 만들어낸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어찌됐든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한 6년 정도 걸려서 한 3,600억 정도를 이제 그 삼성 중공업 쪽에서 출연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지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출연을 했는데 그 출연한 부분에 대한 거를 정부가 관리할 거냐? 아니면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할 거냐. 아니면은 뭐 균등하게 이제 뭐 이렇게 피해자들끼리 나눠서 이렇게 가져갈 거냐. 이런 거 가지고도 조금 또 이제 또 그때 당시에 또 특별법을 또 만들어가지고 배상 어떤 그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놨었는데 또다시 그 법을 또 개정을 해가지고 이 3,600억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또 바꿔서 또 이제 이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니, 출연을 했으면은 자기들이 관리하고 싶겠죠. 그쵸. 그러니까 정부나 뭐 이쪽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 태안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쪽 전남 쪽이나 이런 쪽에도 이렇게 파생이 되면서 피해가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는 재단을 출연을 해가지고 미래의 손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쪽에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또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또 파생되는 비용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걸로 다 또 이 보험금이 다 이렇게 쓰이거나 뭐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 잠깐 근데 배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 과실 또는 잘못을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서 배상을 하는 것인데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출연이라는 건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도의적으로 뭔가 그냥 우리 배상은 아니지만 그냥 도의적으로 우리가 돈을 좀 내서 좋은 일에 쓰라 이런 식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굉장히 금액이 작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배상의 범위를 그 눈으로 보이는 증거만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그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눈으로 보이는 증거를 갖다가 이제 어민이 네가 입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어민이 입증해야 되는 그런 눈으로 보이는 증거들이 뭐가 있냐면, 뭐, 도매상 영수증이라든가, 아니면 카드 내역서라든가, 뭐, 세금 계산서라든가, 뭐, 사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폐사한 어패류, 뭐, 샘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민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지나가는 뭐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한테 뭐 1, 2만 원씩 주고 팔았는데 그거를 뭐 영수증 뭐 이렇게 끊어주고 카드로 결제하고 이러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상 받을 수 있는 규모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맨손업 같은 경우는 정의상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맨손업이라고 그래, 그걸. 맨손으로 하는. 갯벌에서 이제 뭘 채취하고 그치. 그런 과정을 다 맨손업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이제 사고가 나서 기름이 많이 흐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막 유화제 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기름을 걷어내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10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자비 들여가지고 가가지고 그 기름을 걷어내고 닦아내고 막 이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였냐면 증거인멸인 거예요. 그러네요. 손해액에 대해서 눈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증거를 싹 다 남겨놓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일단 제일 급한 게 뭐냐면 자연적으로 회복이 빠르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근데 그거를 배상을 갖다가 협상하는 그 회사, 그러니까 가해자 회사의 변호인단이나 이런 쪽에서 보험으로만 보면 증거인멸이다. 보면 이제 뭐 유화제 같은 거 이런 거 뿌리게 되면 기름이 이제 그 수면 밑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손해가 아닌 걸로. 그래서 이제 축소 은폐를 많이 시도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배상액이 이제 줄어들거나 뭐 이렇게 돼 버리니까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죠. 우리가 저 낙급살 초기에 사실 이 문제 거론을 했었는데요. 삼성편 다루면서 그때 이제 그 미국 해안에서 이제 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 이제 원유 유출 사고가 일어나서 물론 피해 규모가 좀 더 크긴 했지만 배상 규모가 거의 뭐 조 단위였어요. 엄청나게 컸었고 그래서 실제로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하게 할 정도였고 그때 이게 배상을 이렇게 배상금을 책정할 때 그 생태계에 미친 수십 년간의 그 피해 그걸 다 산정해서 어쨌거나 이렇게 이 배상금을 물리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는 뭐 그것도 사실 충분하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 많았는데 우리는 거의 뭐 정말 눈에 보이는 그것도 어민들한테 입증하라 그러면 이거는 뭐 그래요. 배상 책임을 줄여주기 위해서 가장 최소의 기준으로 만드는 출연금마저도 그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태안에 계시는 피해자 분들이 직접적으로 그 어떤 행동을 통해서 배상해라 하는 그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변호인단이나 이런 데가 노리는 게 뭐냐면 시간을 길게 끌어라. 그러면 생계가 유지가 이제 불가능하니까 최저의 어떤 배상금에도 합의만 빨리 하겠다. 일단 요만큼이라도 주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겠다. 유도하게 이렇게 하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딜레마가 뭐냐면 결국엔 보험료 낸 걸로 보험금을 통해서 배상금이 나간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해운회사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이 부담한. 그래서 가해자가 바뀌는 거죠. 실질적 가해자는 그 삼성이지만 그 배상의 책임은 사실은 선박 이용자들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전가가 되는 거죠. 그 이번 세월호의 경우는 어때요? 세월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배상 책임은 이제 그 청해진 해운에서 해야 할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조나 인명 구조나 이런 데에서 발생한 어떤 그런 국가가 책임져라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국가 책임이다. 살릴 수 있었는데 못 살린 거 아니냐, 안 살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배상해야 되는. 그래서 청해진 해운이 배상해야 될 부분과 국가에서 배상해야 될 부분을 나눠야 된다. 구분해서 확실하게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한 언론에서 그 배상 보험금하고 개인 보험인 그 여행자 보험을 묶어가지고 한 1,200억 정도가 지급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행자 보험은 개인 보험이에요. 그렇죠. 개인 보험이기 때문에 배상 보험금하고는 둘이 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 연관성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여행자 보험만 그 개인 보험이 아니라 그
세월호 탑승자들이 개인적으로 또 들어온 보험들이 또 있을 네네. 거고요. 생명보험을 들었다거나. 예, 생명보험을 들거나 또 손해보험을 네. 들거나 뭐 그 실손의료보험을 또 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놓은 보험들이 또 있거나 또는 지금 이제 그 유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정신적 충격이나 뭐 이런 것들 인해서 예. 파생되는 그런 문제들로 보험금을 받아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 배제시켜 놓고 일단 청해진 해운 가해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한 거가 이제 배상과 관련한 건데 그 배상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개인 보험에 대한 거는 언제라도 개별 청구가 가능하다. 네. 그래서 필요하면 청구해서 받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따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청해진 해운에서 배상할 인명 피해액에 대해서 보험금, 그러니까 배상 보험금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배상 보험금으로 예, 배상 제한돼서는 보험금으로 제한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청해진 해운의 그 손해를 그러니까 손해가 100이라 그러면 네. 그 일부의 책임을 보험의 기능을 이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보험에서 그 보험 회사에서 지급하는 배상 보험금 따로 네. 그다음에 청해진 해운에서 주는 청해진 네. 해운이 개인이 책임지는 그런 그 배상금으로 따로 네.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마치 보험 회사에서만 지급하는 거를 최고로 해서 네. 받아야 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이 여론 작업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게 최저선인데 그게 마치 상한선인 예, 것처럼. 상한선인 것처럼 그렇게 그거 포장하고 정도만 있다, 이거죠. 그 범위 안에서만 지급하면 끝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험 가입에 대한 그 최고 배상액은 네. 사실은 총 배상금의 최저라고 보시면 된다. 네. 네, 그거를 네. 초과해서 청해진 해운과 그다음에 국가가 배상해야 될 부분은 또 따로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돌아오셔가지고 안타깝다 한마디를 하셨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크레인을 삼성의 크레인을 뭐 급파를 했다라고 네. 하면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기사를 많이 써줬고요. 블로그나 막 이런 데에서 그 급파한 내용에 뿐만이 아니라 삼성이 보유하고 있는 그 크레인의 종류, 톤수 네. 뭐 이런 것까지도 막 그 포함을 시켜가지고 네. 마치 홍보를 하는 것처럼 예. 그러면서 얘기가 되어졌고 한 매체에서는 그 이건희 회장이 크레인 한 대를 그 급파하는데 필요한 어떤 비용이 한 900억 정도가 든대요. 네, 네. 그거까지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이제 급파를 했다라고 이제 치켜 세웠는데 예. 실제 그렇게 큰 금액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원이라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무상 지원이 아니고 네. 유상으로 해서 나중에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대가를 다 받는 거죠. 그렇죠. 대가를 예. 다 받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일거리를 맡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삼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제 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구조 장비들인 거죠 말하자면 네. 그 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을 그 5대인가가 이제 이렇게 한 10일에서 한 17일 정도인가를 이렇게 머물다만 간 거예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발생한 비용만 하더라도 한 100억대가 발생을 했는데 아, 용역비 같은 거네요. 예? 그렇죠. 용역비. 그러니까 와서 장사한 거죠. 사고 현장 와가지고. 그럼 근데 그 그거를 비용은 누가 되나요? 그거를 이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청해진 해운에서 져야 되는데 그 선체 인양과 관련한 걸로 이제 보험을 또 들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네네. 그게 최고 배상 한도액이 100억밖에 안 된대요. 예. 그러니까 크레인 그 잠시 대기하다 머물고 간 그 비용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청해진 해운에서 다 물어야 되는데 네네. 지금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인 거고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삼성이든지 그렇게 대기해서 실질적으로 작업한 건 없는데 네. 만약 이제 그 실제 인명 구조와 관련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유가족도 그렇게 또 기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네. 그 크레인이나 이런 장비들은 선체를 인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를 갖다가 그 끄집어내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급파를 했던 거고 네. 구조는 아니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군안을 한 거죠. 군안의 목적으로 크레인이 간 건데 사실은 유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그 현장 목격을 했잖아요. 배도 그냥 네. 그 사비 들여가지고 사가지고 진짜 구조하고 있는가 보자라고 하면서 감시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제대로 이제 그 군안을 못하고 인명 구조를 하는 척 이렇게 해가면서 시간을 갖다가 보내면서 아하. 이제 대기하는 시간이 네, 네.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필요 없으니까 이제 가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업자들은 거기 머물게 하고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니까 그에 대한 비용들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이제 소가를 하고 있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책임지는 쪽에서 책임을 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첫째는요. 예. 그 피해자의 조건을 따져서 차이를 두지 말고요. 무조건 최대 배상 한도액, 그러니까 보험에서 가입한 최대 배상 한도액은 무조건 1차적으로 좀 지급을 받아야 된다. 피해자의 지급해야 된다. 조건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뭐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배상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보험을 가입을 했으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배상 조건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보험이 아닌 그런 그 청해진 해운이나 이런 쪽에서 배상을 한다라고 하면 또 법률상에서 정한 법에서 네. 그러니까 판사들이 이제 판결로 이렇게 얼마를 지급해라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법원에서 그 판결 받아서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보험 약관에서 정한 배상액은요. 그 법원에서 통상 정해주는 보험금에 비해 아까 그 손해배상액에 비해서 한 80% 정도에 머문다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보험 약관에 의해서 지급받는 것도 아니고 네. 사실은 지금 이번에 사고는 상식을 초월하는 사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실정법을 실정법 사고로는 나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뭐 정년이라든가 뭐 치료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배상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뭐 소득이 네. 많으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같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 아까 직업에 따라서 다르죠. 직업에 따라서 뭐 다르고 소득에 따라서 다 다르는데 지금은 소득도 굉장히 양극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배상액에서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고 이러는데 일단은 그 배상에 대한 조건에서 차별을 두지 말자. 네. 그런 어떤 새로운 기준을 좀 한번 이번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어떤 법적인 개정 없이도 가능한 가능해요? 건가요, 지금? 보험 약관을 갖다가 이제 네. 개정을 적용하는 한다든가 문제인가요? 적용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사건에 대한 거는 특별법을 제정을 하면 되는 거죠. 배상 조건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네. 그래서 그 안에서 특별한 조건을 특별 배상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 보험금 최대 한도액을 초과하는 배상금이 있잖아요. 이거는 원래 청해진 해운에서 이제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청해진 해운에서 지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중에 청해진 해운한테 구상권 행사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이미 돼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소송 없이 민사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소송 없이 어떤 신속한 결정을 통해서 지급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구상권 행사를 해서 최대한 청해진 해운이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선언이나 그러니까 선언에 대한 부분은 또 승객과 또 다른 조건으로 배상을 받아야 돼요. 선언, 선언 공제가 따로 있어서 그리고 또 매체에서도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얘기가 많이 됐죠. 아르바이트생 선언. 네, 신분이 선언이냐 아니냐도 정해지지 않았대요. 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제 와서 선언이라고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선언에 대한 것과 고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할 때 보험 가입을 할 때 그래서 보험에서는 선언에 대한 그런 어떤 배상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례비 거부도 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청해진 해운 자체에서 이 돈을 다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승객이든 선언이든 아르바이트 선언이든 관계없이 일단은 배상 조건을 다르게 차별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같은 사고이고 같은 결과를 냈잖아요. 네. 그렇다면 동일 배상을 해줘야지. 네. 왜 차별을 하느냐.
더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네. 오히려 소득이 많고 네. 또 뭐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소득이 그 나이가 이제 나이가 많거나 많으면 막 이러면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받고 연세가 그러니까. 많으신 분들은 또 적게 받고 오히려 사회 경제적인 네. 약자일 경우에 그렇죠. 더 적게 예, 예. 받을 더 가능성이 적게 받는 높군요. 그렇죠. 예. 호프만법이 그 단점이 그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를 평준화시켜서 배상을 한다 그래요. 국가 배상인데요. 네. 기금을 만들어서 사회보험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사고도 무슨 뭐 해상사고 따로, 무슨 산재사고 따로, 무슨 네. 뭐 그 교통사고 따로 뭐 이런 게 아니라 사고 그냥 하나로 해요. 사고의 원인을 다 따지지 않고 그냥 사고 나서 손해를 봤으면 그 손해에 대해서 소송 없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은 거에 따라서 그 치료비라든가 뭐 그 배상액이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지급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선진국의 얘기고요. 예. 네. 아니 뉴질랜드가 우리보다 선진국이라 보기 어렵죠. 뉴질랜드가 그렇게 하니까 근데 선진국이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못하면 뭐냐면 후진국이야. 그러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우리나라의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보험이나 배상과 관련한 보험이나 국가 배상은 국가는 국가대로 세금을 최대한 낮춰보려고 지출을 낮춰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 보험과 관련한 배상은 보험회사 주주의 이익을 높여보려고 이용을 하는 것 뿐이거든요. 자기네들의 비용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소화하려고.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유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유가족들이 돈 받는다고 억울하게 죽은 애들이 뭐 가족들이 또는 돌아오는 거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든 책임은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칫하면은 뭔가 그들의 페이스에 말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보험사 쪽이나 저기 정부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개별 배상들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막 빨리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합의 빨리 하자 뭐 이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승객 배상에 대한 부분은 일단 보험이라고 하는 걸로 가입이 돼 있고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 뭐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보험에서 보험금으로 배상금을 준다는 거는 청해진 해운의 돈으로 그 보험료를 낸 게 아니고요. 선박 이용자들이 낸 운임에서 보험료를 일부 떼가지고 청해진 해운의 손해를 줄이는 목적으로 전가시킨 거예요. 그럼 보험료를 낸 선박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사고의 원인 따지지 말고 그 가입한 규모의 보험금을 배상금으로 지급해라 라고 하면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보험사가 어디예요? 저기 승객과 관련한 거는 선주들이 모여서 만든 그 한국 해운 조합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공제라고 얘기를 하죠. 공제고, 공제 조합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쪽에서 보험 계약은 체결을 했지만 이제 재보험사에다가 또 가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요. 재보험사는 어딘가요? 재보험사는 이제 코리안이나 삼성화재나 뭐 이런 쪽. 그다음에 외국계 재보험사는 지금 밝혀지지 않아서 그거는 모르겠고. 예. 근데 그 보험을 이렇게 원수보험사라고 하거든요. 일단은 그 한국에 근데 그런 데에서 실제 보험료를 예를 들어 뭐 100원을 받았다. 그러면 자기네들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내는 거 빼버리고 위험에 대해서 일부만 재보험사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부분에 대한 보험료만 재보험사에다 넣고 그 재보험사는 또 재보험사에 또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배상의 목적이 아닌 보험회사의 존재를 위해서 이런 어떤 보험료를 내야 되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들을 차라리 국가 시스템 안에다 넣을 수 있게끔 해달라. 이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배상도 한 조건으로만 받으면 되는데 지금은 보험에서 받아야 되죠. 가해자한테 받아야 되죠. 국가에서 받아야 되죠. 또 개인보험에서 받아야 되죠.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그러니까 뭐 이런 사고가 기본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우선이겠으나 그 당연하죠. 이런 사고가 혹시라도 다시 생겨난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걸 이제 피해자가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뭐 자기 권리 다 찾아내 특히나 그게 전문성이 없는 어떤 개개인이 다 받아낸다는 건 사실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국가가 기본적으로는 이 배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피해자 가족들한테 일괄적으로 징수를 지급을 하고 국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한테 구상권 선고를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그
저 금액을 다시 받아내야 변제하게끔 된다는 그렇죠. 예. 그런 구조를 만들자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원래 이제 그런 구상권이나 이런 것도 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나 그 뭐 노동자나 이런 분들이 우리가 그냥 국민건강보험료 내듯이 네. 산재보험료 내듯이 미리 내놓고 나중에 그 어떤 위법한 행위가 아닌 이상은 그냥 그 조건대로 이렇게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다 해주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능동적으로 하는 거죠. 뭐 누군가 찾아서 뭐 내 거 왜 이것밖에 안 줘요, 뭐 그게 맞아요 이렇게 따질 일이 없다는 거죠. 네. 예, 이러면 그렇게 가야 되는 되겠네요. 거예요. 청와대 민정수석 같은 사람이 나서서 중재를 자임하고 예. 이 피해자들을 대표하겠다. 네. 그러면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대표를 하는데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 사고 일로부터 지금까지 이 그 유가족이나 피해자 되시는 분들이요 정부의 회의체나 이런 데 구성원이 돼가지고 직접 참여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배상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전부 다 개입을 해서 참여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녹음이라든가 증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셔야 돼. 일단은. 네. 일단은 그것이 안 된다. 쓰이지 않을지라도 일단은 내 방어를 좀 할 수 있게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어떤 치밀한 어떤 그런 계획하에 보험회사는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배상을 받아야 될 입장에서도 그거는 청해진 의원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선박 이용자들한테 받는 그래요. 거니까 예.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 거니까 그거는 그 뭐 돈하고 관계된 얘기가 아니고 어찌됐든 정당하게 받아야 될 어떤 그런 배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꼭 정당하게 하셔야 되죠. 이렇게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요. 네. 세월호 가족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그동안 경황도 없었고 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뭐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 가족들이 희생당한 게 훨씬 큰 거지 뭐 지금 돈 문제 따질 경황이 아니거든요. 네. 또 가족들이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기도 되게 사실 어렵죠. 어렵고 또 그걸 이렇게 하면 또 뭐 가족들이 돈 밝히자 이렇게 공격할 사람들이 또 엄청 공격 많을 거예요. 들어오고. 그래서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그래서 사실 김민숙 저 회장님 오셔서 조금 대변해달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외부에서 오히려 이런 권리들을 조금 가족들이 경황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뭐 이 연대체를 만들었으든 또는 뭐 저 회장님과 같은 뜻을 가진 이 전문가 몇 분들이 좀 가족들을 대신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하고 제대로 된 보상 또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회의차 같은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정부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렇죠. 예. 근데 정부조차도 정부가 이 부분에 워낙, 대해서 뭐 제대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그래요. 상황이니까. 네. 자, 숙딜님이 우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세월호 참사가 사람보다 돈을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니까 사람한테도 책임을 묻고 돈한테도 책임을 물어야죠. 끝까지. 그죠?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보험이용자협회 김미숙 대표님이셨습니다. 자, 나는 꼽살이다 호미 육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게 흘렀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숙딜님 포함해서 이런 참사가 다시 벌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것만은 좀 바뀌고 이것만은 이루어야 한다. 이런 거 있으면 한마디씩 좀 해보면서 끝을 맺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우띠리? 자, 요 좀 들여다보면서 좀 불행한 얘기지만요. 이 사건은 반드시 또 생길 것 같아요. 이런 사태는 종류의. 이게 언제 또 생길지는 빈도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생길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고치라고 하면은 감사원장을 지금 잘라야 돼요. 그래서 감사원이 쭉 들어와서 평상시에 기획감사 이거 잘 했으면은 이 위험을 줄일 수 있거든요. 총리나 이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올 확률은 별로 없고 감사원장은 거기에서 감사를 하는 거를 막는 게 사실은 지금까지 정치권의 역할이었거든요. 감사를 일단 무슨 뭐 4대강이나 뭐 이런 감사를 하자고 그러면은 하지 말자라고 감사원장을 내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장 자르고 정상적으로 감사를 하면은 이게 확률이 줄 거예요. 사고 확률이. 하지 말자 하는 감사원장 필요 없고 하자 이런 감사원장 필요. 가만히만 있어도 돼요. 가만히만 있어도 돼. 밑에서 하자고 그러면은 그냥 하거나 말거나만 해도 되는데
그거를 감사를 하지 않게 하는 게 감사 원장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KBS, MBC 감사하자 그러면은 하지 마. 그냥 그 사람을 자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만 둬도 돼요. 감사원의 역할을 정상화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선띠리. 조금만 이따 이야기할게요. 용띠리부터 조금. 용띠리. 저는 다른 것보다도 언론이 침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언딘, 언론 참 많이 비슷한 말이고, 이 언딘이나 언론이나 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또 실종자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되지 못했단 말이죠. 예. 이번에 언론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 언론인들 월급을 너무 많이 받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불현듯 갑자기 쓸데없이. 왜냐, 월급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강박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 힘센 사람들하고 타협을 하게 됩니다. 언론이 제맛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렇다고 뭐 월급을 깎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왜 언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특혜를 받고 사회적으로 존경까지 받느냐. 뭐 무슨 상황이 오더라도 자기 어떤 일시대 영달 같은 거 이런 거 포기하고 싸워주고 혹은 부딪혀주고, 또 바른 것은 또 옳지 못한 것은 또 바로 지적할 수 있는 그 용기, 기백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회가 그들에게 배려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망각된 현실. 언론은 이제 더 이상 기대만큼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기레기라고 듣고 있는 이 현실. KBS에서는 그 참 자괴감을 느끼고 또 염치를 느끼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인데, 어떤 결과가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마저도 행동하지 않고 있는 MBC, 그리고 TV조선 채널A, 그리고 MBN, YTN, 뉴스Y, 살아있다면, 숨을 쉰다면, 머리가 돌아간다면 부끄러워 하실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띠리. 저는 사실 대선 때도 안 왔던 멘붕이었어요. 한동안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어찌 할 바를 몰랐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이라도 좀 나서야 되겠다. 뭐 지난해 책 팔아서 벌어놓은 돈도 조금 있고, 뭐 어쨌거나 연구소 소장이어서 회사에 매여 있지 않고 제가 어쨌거나 시간 낼 수 있고, 물론 최근 뭐 몇 주 동안 연구소 보고서를 제때 못 내서 좀 회원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양해를 좀 구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이렇게 시민들의 힘을 모아내는 작업을 조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뭐 생각은 하지만 이걸로 되겠습니까? 사실 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 시민들 모두가 다 힘을 좀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루뭉실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월호 가족들이 호소문을 낸 게 있습니다. 호소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호소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달라. 지금 계속 은폐되고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책임자 처벌 철저하게 해달라. 오늘 담화문 내용에 정말 뭐 관련 부처의 장관이라든지 청와대 뭐 대변인, 또 김장수 실장 뭐 이런 분들, 정말 그 망언에 대해서 책임지고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문책 내용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거 처벌 제대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이 필요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건 그냥 기득권 입장에서 때는 이때다 하고 그냥 작은 정부 관료들은 손 떼라,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부분만 지적하고 있고, 정말 우리가 규제 완화를 다시 한번 검토한다든지 사람값, 생명, 안전 이런 걸 경시하는 이런 것들을 전면 재검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쌍무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대 행동 차원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한 50대 요구 사항을 이렇게 묶어서 다음 주 초중반 정도에 가능하면 좀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정말
뭐 구국의 일념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진짜 나라를 지키는 일념으로 시민들이 좀 같이 모여서 적어도 이 정도는 제대로 밝혀라. 그리고 이 정도는 개혁해라. 이런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민 행동을 할 때 좀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 네. 진짜 규제 완화 재검토 이런 얘기 정도는 나올 줄 알았었는데 전혀 그런 얘기 안 나왔고요. 자, 숙딜. 네, 숙딜님. 오늘 이제 제가 오면서 또 인터넷을 보니까 그 언론 쪽에서 지금 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무슨 사회적 비용이 얼마니, 경제적 비용, 손실액이 얼마니 이런 것들을 막 따져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런 어떤 업자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 세금으로 물어줘야 되느냐. 이제 이러면서 몇몇 분들의 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그 인터뷰 내용을 달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보험으로 배상할 수 있게끔 가자, 학대하자. 그리고 선주들 이런 회상사고와 관련한 것들은 선주들이 뭐 펀드를 구성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상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제공을 하도록 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한국해운조합, 청해진 해운이 가입한 승객에 대한 공제는요. 사실은 보험의 사건이 아니라 선주들이 구성원이 된 공제조합에다 가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선박 이용자들이 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쌓여져 있는 보험금은 정작 필요할 때 쓸 수 없는 그림의 떡이 돼버린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범위를 더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이런 어떤 배상제도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근본적으로 배상 그 체계라든가 또는 안전관리라든가 안전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총체적인 어떤 그 문제들로 접근을 해서 검토한 이후에 우리가 주체가 되는, 국민이 주체가 되는 어떤 재난 구조라든가 또는 배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오늘 누나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대변인 맡고 계신 이분도 물론 세월호 참사로 딸을 잃었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씨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셨던 말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나서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제 딸 사진을 볼 때마다 또 낙골당에 갈 때마다 미안하다는 얘기밖에 못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때 가서는 미안하다가 아니라 아빠 잘했지? 아빠 칭찬해 줄 수 있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한편에서는 슬슬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겹다. 언제까지 우리 슬퍼만 할 거냐. 일상으로 돌아가자. 근데 우리 여러분 지금 오늘 얘기했지만 뭐 해결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고 한 게 없습니다. 거짓말한 정부, 거짓말한 언론, 거짓말한 선언과 회사, 그중에 우리는 겨우 일부만을 단죄하기 시작했을 뿐이고 이미 일부는 그런 분위기를 틈타서 또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고요.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나라,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일의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야 되고요. 책임 있는 분들 가장 위에서부터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지금 얘기한 유경근 씨 같은 분들이 우리 예쁜 딸한테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빠 잘했지? 아빠 칭찬해줄 수 있지? 예. 오늘 마무리는요.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여기에다가 우리들이 늘 마음에 지금 이 세월호 사건 일어나고 나서 품었던 얘기, 얘들아 미안해. 이거 정말 정말 미안해.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좀 외쳐보겠습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다짐, 더 이상 우리의 꿈나무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희생되는 일 없는 그런 나라를 좀 만들어보자, 이런 다짐. 자, 함께 해보겠습니다.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속지 마. 얘들아 미안해.